8월 어느 날, 한 남자가 행방불명됐다. 남자의 목적은 새로운 곤충을 발견해 곤충도감에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 모든 생물이 죽어 사라지는 사막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곤충은 그만큼 적응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쉴 틈 없이 흘러가는 모래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돌아다니지. 1년 내내 매달려 있기만을 강요하는 현실의 답답함에 비하면 이 얼마나 신선한가? 유동하는 모래의 이미지는 남자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무슨 조사하러 나왔나? 한껏 경계심에 가득한 노인이 물었다. 저는 곤충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끊겼을 텐데 어쩔 작정인가? 자네만 좋다면야 묵을 숙소는 구해줄 수 있어. 부락은 의외로 넓었고 기이했다. 모래에 깊게 파인 커다란 구멍 안에 집이 몇 겹으로 줄지어 있어 마치 부서져가는 벌집처럼 보였다. 노인이 안내한 곳은 30대 여자가 혼자 사는 다 쓰러져가는 판자집이었다. 남자는 사람을 뭘로 보느냐 홧김에 되돌아갔을지도 모르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또 사람의 일. 잘하면 희귀한 곤충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참, 내 어이가 없군. 매일 밤이 이런 식이요? 모래는 쉬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디 이래서야 오로지 모래를 치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지 않소? 우리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열흘도 못 가서 완전히 모래에 묻혀버려서 그 다음에는 뒷집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돼요. 모래는 무엇도 올가매지 않기에 그 유동성에 매료됐던 남자는 황당했다. 이곳은 밤이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래를 퍼날라야 하는 그야말로 모래지옥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여자를 구속하는 것에도 화가 났고 얽매여 있는 여자에게도 화가 났다. 남자는 내일 동이 트는 동시에 이곳을 나가 온종일 보람있게 지내야겠다며 흥분과 짜증을 삼키며 억지로 잠을 청해본다. 어이! 사다리 없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시간이 없다고! 빨리 사다리 안 내놓고 뭐 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는 힘들어요. 이곳 생활. 함정에 빠졌다. 마을 사람들의 계략으로 남자를 여자 혼자 사는 모래 구덩이에 가둬버렸다. 좋아, 멋대로 해보시라고. 나는 여기를 떠나겠어.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도망치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남자의 탈출 시도는 쉽지 않다. 한낮에 깎아지르는 모래벽을 파내다 일사병에 걸리기도, 여자를 인질로 삼아 불황민들을 협박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다. 남자는 작전을 바꿔 모래를 퍼내는 일에 협조하며 주민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다. 도망가는 남자를 맹렬히 쫓는 들개들과 발목을 잡는 소금밭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 불악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그를 다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어. 여기서 순조롭게 성공한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도망간 대가로 하루에 한 번 배급받던 물도 끊겨버렸다. 남자는 불현듯 새벽빛의 슬픔이 복받친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에 사로잡히고, 시간은 어느새 몇 달이나 흘렀으며 모래와의 투쟁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여자와는 기묘한 정감이 쌓여 관계를 가졌고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모래구덩이 한켠에 까마귀를 잡을 덫을 놓고 그것을 희망이라고 불렀다. 까마귀가 잡히면 다리에 편지를 묶어 날려보내면 어떨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을 품으면서.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까마귀를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덫, 희망에서 까마귀 대신 고여있는 물을 발견했다. 남자는 밀려오는 흥분을 억누를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야 할 일도 없어졌고, 여자와 함께 부업으로 돈을 모아 지루한 모래 생활을 이겨낼 라디오를 사겠다는 목표도 생겼다. 유수장치가 안정적으로 완성이 되어갈 무렵,
갑자기 임신한 여자가 피를 흘리며 격통을 호소했다. 반년 만에 사다리가 내려왔다. 여자는 로프에 매달려 사람들과 병원으로 떠났고 모래 절벽에 그들이 남기고 간 사다리가 홀로 달려 있었다. 딱히 서둘러 도망칠 필요는 없어.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빨리 이 유수장치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불악 사람들만큼 좋은 청중은 없을 테니까. 오늘이 아니면 아마 내일? 도주수단은 그 다음날 생각해도 무방해. 부재자 니키 준페이를 실종자로 확인함. 네, 아베코보의 모래의 여자는 곤충 채집을 위해 방문한 낯선 마을에 갇혀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이 결국 실종 신고 이후에 7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사망 처리되는 과정이 그려짐으로써 이 남자가 어쨌든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라는 걸 이제 독자들은 알 수 있게 되죠. 실종이라는 모티프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새로운 곤충을 채집해서 곤충 도감에 내가 내 이름을 남겨보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실종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됐죠. 그러니까 삶도 죽음도 아닌 어떤 사라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남자의 이야기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통에 진영의 남편은 폭사했다. 내장이 터져 죽은 인민군 소년병의 임종을 받더라 이야기했던 날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3살배기 아들 문수만 남겨놓고 남편도 그 인민군 소년병처럼 죽었다. 문수가 9살 되던 해 진영도 그 인민군 소년병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예고처럼 문수가 죽었다. 애가 아파서 앓다가 죽은 것이면 덜 억울했을까? 길에서 넘어져 머리가 다친 애를 의사는 엑스레이 한 번 찍지 않고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뇌수술을 했다. 그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시킨 것이다. 문수를 위해 기도라도 하고 싶어 개주인 가롤동 아주머니께 성당에 함께 가자고 부탁했었다. 가엾은 나의 아들 문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나이다. 어린 영혼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데 미사가 끝날 무렵 진영 앞으로 잠자리채 같은 헌금 주머니가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무슨 구경꾼나 풍각쟁이 모자도 아니고. 진영은 그 길로 성당을 나와버렸다. 문수를 그냥 둘라니 가슴이 메인다. 절에 올려주자. 그리고 백중날 어머니와 새벽같이 음식을 싸들고 절로 향했다. 스님,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씻겨주세요. 부탁입니다. 아침에 오기로 한 서장댁이 아직도 안 오시니 어떡하나. 스님, 그만 우리 아이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자 주지승은 지나가던 늙은 중을 붙잡고 어제 저녁에 2,000원 낸 분인데 아직 서장댁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시지요.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주지승이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늙은 중에 조는 듯한 연불에 진영은 영 실망스러웠다. 마지막으로 진영 어머니가 10판짜리 20장을 영전에 놓고는 목 놓아 울었다. 그런데 노자를 확인한 젊은 중은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돈에 따라 사람 대접을 이리 하다니 진영은 역정에 차올랐다. 일을 마친 늙은 중이 와서 하는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댁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겠소? 화폐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폐결핵을 앓고 있던 진영은 그날 이후 한여름 내내 앓았다. 견디지 못해 병원을 찾았지만 Y병원은 주사약의 분량을 속이고 S병원은 엉터리였으며 H병원은 빈 약병을 팔고 있었다. 종교인들이나 의사들이나 신뢰감이 사라지기는 매 한 가지였다. 시간이 지나고 설이 임박해진 겨울, 가롤동 아주머니가 진영을 찾아왔다. 돈을 좀 빌려준 사람이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지난 5월에 가져간 5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만.
5월이라면 진영의 개가 끝나 갯돈을 찾았어야 하는 날이다. 대관절 그 큰 돈을 누군 줄 알고 주었어요. 그 성당에서 영세를 받은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감쪽같이 종교를 이용했군요.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아주머니나 종교를 거래에 이용한 사람들이나 진영은 기가 막혔다. 그날 저녁 모레가 명절이라 절에도 돈 1,000원이나 보내야겠는데 남들은 다 제 몫을 먹는데 우리 문수는 손가락을 물고 애미를 기다릴 거다. 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벼르던 일을 오늘이야말로 해치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골로 가는데 아이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냥 두구려. 명절에 우편으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세요. 진영은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뺏듯이 받아들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조리 태워버렸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다. 한거할 수 있는 생명이. 박경리 작가는 토지라는 전무후무한 대하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는 전쟁의 참상과 또 폐허가 된 전후 한국 사회의 실존의 문제를 그린 단편 소설을 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1957년 작품인 불신시대는 전쟁 중 남편을 잃고 급기야는 어린 아들 문수마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진영이라는 인물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작가 박경리가 겪어야 했던 상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견뎌야 하는 진영의 내면이 아주 절절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하는 것은 역시 돈에 잠식되어 버린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교에 의탁하여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도 아픈 몸을 치료받기 위한 병원에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적으면 순환을 당하게 되는 문제도 있지만 돈을 지불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한 이 세계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살아있다는 것, 부끄러울지언정 그 생명만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결국 불태워버린 진영이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각자 아마 상상하시는 바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경리 작가의 초기 단편은 이처럼 전쟁 이후에 깊은 상실을 겪은 여성의 삶을 매우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불신시대를 비롯해서 암흑시대, 계산, 흑흑, 백백, 전도 등을 통해서 당대 가장 날카로웠던 박경리 작가의 단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인간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조차도 느낄 수 없었고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남들의 행복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늘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사를 생각해냈습니다. 유조, 그건 안 어울려. 한여름, 얇은 옷 속에 빨간 스웨터를 입고 다니거나 인디언 춤을 추며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익살은 세상과 저를 연결하는 실이자 인간에 대한 저의 구애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나와 비슷한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리키. 그는 저와 겉모습은 달랐지만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 비슷했습니다. 호리키와 지내면서 좋았던 점은 호리키는 상대방의 생각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정열이 분출하는 대로 행동하며 술과 담배, 유흥을 함께 즐기며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 잊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호리키와는 늘 붙어 다녔고 이 수단을 위해 저는 돈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용돈이 끊기며 불안증은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방황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여인 스네코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더군요. 그녀 역시 인간의 생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고 저 역시 전 재산이라곤 동전 세입밖에 남지 않은 처지와
세상에 대한 공포와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살 방조죄로 퇴학당해 아버지의 심부름꾼 넙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신이 개가천선하려는 마음을 진지하게 의논해 주신다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넙치의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익사를 연기할 의욕조차 잃어버려서 오로지 넙치의 멸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까다롭고 애매모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미묘하게 복잡한 말투. 저는 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당혹스러워 패배자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넙치의 집에서 나와 방황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 살림도 차려보았지만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늘 헤맬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네 남봉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세상이 너를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복수일까요? 호리키에게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호리키를 화나게 하기 싫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세상이란 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다소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차 세상을 조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란 곳이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잠식되어 가던 와중에 저에게 자꾸 손을 내미는 여자 요시코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 요시코 앞에서는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마음속으로 믿어주는 요시코를 보면서 즐거웠고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들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술도 끊고 차차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어느 날 요시코가 단골 상인에게 겁탈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코가 더럽혀진 것보다 사람을 잘 믿는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술로 매일을 보내다 또 한 번 자살 시도를 했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돼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두려워서 도저히 안 마시고는 못 배기겠다는 말입니다. 모르핀을 맞을 때면 저의 불안함과 초조함, 수치심이 깨끗이 사라졌지만 술처럼 약에도 점점 중독되어 갔고 약방빚도 끔찍하게 쌓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인들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들 합니다.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실격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오바 요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잉 성욕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또 술과 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가난과 병마로도 괴로워하던 요조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트에 남겨둔 채로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익살꾸러기에 가면을 쓴 채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요조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 실격에는 누구보다 인간을 싫어하지만 결국은 끝끝내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괴로움 같은 것들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각으로 인간 실격을 다시 읽는다면 요조가 보이는 기행이 매력적으로만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 요조가 보이는 의존적인 태도들이 여성에 대한 어떤 대상화 또 착취로 점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점에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은 불우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한 남성 인물의 20세기적인 편력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으나 현재적인 의미가 아주 살아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의 소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인간 실격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 작가의 삶과 견주어 봤을 때 더욱 풍부하게 읽힐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아, 꿈인가? 그치만 난 방금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레고르는 지금 자신의 침대에서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다.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일하러 갈 수 있을까? 맙소사, 벌써 6시 반이야. 자명종이 제대로 울리지 않았던 건가? 다음 기차는 7시. 그 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할 텐데. 7시 기차를 타더라도 사장의 호된 꾸지람은 면할 수가 없을 거라며 몸이 아프다 핑계를 대면 어떨까 고민에 빠진 그레고르는 자신이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으며 실제로 지금 자신은 아주 건강했고 몹시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다. 그레고르야, 벌써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오빠, 어디 아파요? 문 열어봐. 그레고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레고르는 집에서도 밤에는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는 조심성이 몸에 밴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생각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길 나가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가 어찌 된 셈인지 물어보러 누구든 찾아오겠지? 그레고르, 매장에서 누가 왔구나. 잠자군! 대관절 무슨 일인가?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와 자네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즉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엄숙하게 정하는 바이네. 지배인님, 몸이 약간 불편해서 다시 말해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뜬해졌습니다. 아무튼 8시 차로 떠나겠습니다. 그레고르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시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허겁지겁 쏟아냈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벌레로 변한 자신을 내보여 지배인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 지금 저렇게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무엇라고 할지 궁금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인다면 이 끔찍한 벌레의 상태로도 8시에는 기차에 올라타 일을 하러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 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레고르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열심히 돌렸다. 그의 입에서 갈색 액체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레고르는 개의치 않았다.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레고르는 문을 타고 올라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다. 자, 그럼 곧 옷을 입고 견봉꾸러미를 꾸려서 떠나겠습니다. 자,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를 보고 기함하며 뒷걸음치기 바빴다. 그레고르의 엄마는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를 보고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 맙소사, 사람 살려요! 어머니! 그 순간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신문을 둘둘 말아지며 그레고르를 향해 섰고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올까 두려운 그레고르는 이리저리 몸을 틀며 도망가기 바빴다. 그렇게 그레고르는 다시 방에 갇혔다. 외판 사원으로 돈을 벌어와 가족들 앞에 돈을 턱하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레고르. 자신이 조금만 돈을 더 벌었다면 집안의 사정은 안정되고 누이 동생의 원하는 음악학교에도 보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엄숙히 천명할 계획이었다. 어느 날은 방을 몰래 탈출한 그레고르를 본 어머니가 혼절해버려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향해 사과 조각을 무차별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결국 다시 방으로 쫓겨난 그레고르의 등엔 사과 조각 하나가 박혀있다. 가족 중 아무도 사과 조각을 제거하려 하지 않아 그레고르의 살 속에 박힌 사과는 그의 몸을 썩게 하고 병들게 했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저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봤어요.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이제 그레고르는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로 골마버린 고통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이따금씩 그레고르를 들여다본 가정부가 길다란 빗자루로 그레고르를 간지려 보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자리에서 밀려나기만 했다. 이보세요. 이게 되졌어요. 죽었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요. 보세요.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몸이 아주 납작해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저 물건은 어떻게 치워버리실 생각이죠? 그렇게 그레고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은 다 함께 집을 떠났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변신이라는 작품은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린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결국 그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출퇴근에 지친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차라리 내가 벌레로 변신해버린다면 하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레고르 잠자는 이 벌레가 된 자신의 상황에 당황하고 절망하면서도 어딘지 평안함을 느낀다는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방에 갇혀서 맴돌기만 하다가 살짝 몸을 좀 내밀어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죄로 쓸쓸하게 말라 죽게 됩니다. 그가 죽자 남은 가족들은 해방감을 느끼면서 상쾌하게 집을 탈출하기까지 합니다. 진정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해방된 것은 누구일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레고르 잠자는 아주 쾌적하고 만족스럽게 육신을 내려놓고 마지막 잠을 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비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당신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먼저 내 삶은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걸 밝혀야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엘리자베트는 언제나 상냥했고 아버지는 소꿉친구인 우리의 공부를 가르치셨지. 우린 사랑으로 넘쳤으며 축복과 기쁨은 영원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은 온전히 나,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대학에 들어간 뒤 자연 철학에 더욱 빠져들었다. 특히 내 관심을 사로잡았던 건 인간의 신체, 아니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동물의 신체 구조였다. 대체 어디서 생명의 원리가 발생하는 걸까?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해 가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그걸 발견하고 말았다. 생명 창조의 불꽃, 오로지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경이로운 힘을 장악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는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내가 창조한 인간은 키가 대략 2.5m가량 됐으며 누런 살갗은 피부 아래 비치는 근육과 혈관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했고 그 어떤 아름다움도 가지지 않은 채였다. 결국 그 흉측한 것이 노란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괴물은 내가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고 나는 끔찍한 실험을 했던 것과 내가 만든 괴물의 형상 때문에 날마다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난 요양을 위해 고향을 방문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내 어린 동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바로 깨달았다. 내 동생을 죽인 이가 내가 창조한 괴물의 짓이라는 걸. 하지만 치유를 바란 내 앞에 나타난 건 바로 그 괴물이었다. 이 악마야, 감히 내게 다가오겠다는 말이냐?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 사람들은 모두 끔찍한 흉물을 저주해. 하지만 당신, 내 창조자인 당신이 나를 혐오하고 내치다니. 괴물은 내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인간들을 파괴할 힘이 있지만 그것은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나는 괴물이 내 동생의 살인자라고 생각했기에 괴물이 그것을 시인하든 부인하든 반드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내가 태어나던 때를 기억하는 건 아주 힘들어. 괴물은 처음 눈을 떴을 때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분명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눈을 뜨자마자 그의 창조주인 내가 도망쳤고 그를 만난 모든 인간은 그의 흉측한 몰골을 보고 그를 저주하고 또 몰아내기에 바빴으니까. 결국 그가 향한 곳은 창조주인 내가 있는 곳이었다. 거기서 내 동생을 만나 친해지려 했지만 동생이 겁을 먹고 달아나자 죽여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때 괴물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나처럼 기형이고 추악한 존재라면 날 거부하지 않을 거야. 창조자 당신은 바로 이런 존재를 창조해내야 해. 괴물은
내가 그의 반려를 만들어준다면 다시는 인간을 해치지 않고 숨어 산다고 약속했다. 나는 약속을 믿고 그 끔찍한 실험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결국 격한 감정에 부들부들 떨며 내가 몰두해 만들고 있던 것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도저히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는 없었으니까. 감히 당신이 내 희망을 파괴하려 하는가? 기억하라. 네 놈의 결혼식 날 밤 내가 너를 찾아가겠어.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나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나의 신부 엘리자베트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나를 걱정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사랑.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게 안전해질 거야. 그날 밤 괴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한 나는 그와 싸우고 이 저주받은 운명을 끊어내기 위해 온갖 준비를 하고 괴물을 기다렸다. 하지만 괴물은 나와 싸우지도 않고 창을 뛰어올라 엘리자베트의 목숨을 앗아갔다. 나는 제네바를 영원히 떠나 괴물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괴물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나무 껍질이나 돌에 글귀를 새겨 자신을 따라오도록 길을 안내하고 내 분노를 촉발시켰다. 나의 권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북극의 영원한 얼음을 쫓아갈 테니 어서 와라, 내 원수. 우리에겐 목숨을 걸고 벌여야 할 결투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북극으로 향했다. 거기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고 놈의 심장에 검을 꽂으리라. 하지만 나는 내 숙적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에 굉음과 함께 쪼개지는 빙하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간신히 해빙선에 올라 간호를 받고 날 친구라 생각해준 당신에게 이렇게나마 내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지만 나는 결국 죽음을 피하진 못하리라. 그러니 당신은 부디 괴물을 추적해 나의 일을 마무리 지어주기를. 아, 차갑게 식었구나. 난 사랑과 우정을 갈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했지.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전 인류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나만 유일한 범죄자라는 멍해를 써야 하는가? 프랑켄슈타인은 편지나 일지 등을 통해 서사가 진행이 되고 또 장에 따라 화자가 바뀌는 등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괴물의 이름으로 프랑켄슈타인을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소설에서 괴물을 만들어낸 주인공 박사의 이름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죠. 소설의 원제가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 프로메테우스인 점을 상기할 때 인류의 원형적 신화로 작품을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사라져버린 괴물은 어쩌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각자 괴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설이 기이한 존재가 인간에 의해 탄생하고 그것이 다시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과학 소설의 시초가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우 풍성한 철학적 사상과 문학적 레퍼런스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꼭 접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런던 중앙 인공부화 조건만사 양육소 근무자들은 흰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태아 부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량 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에 응용된 것이다. 병에 담긴 태아들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근무자들은 알파, 감마, 베타, 델타, 엡실론 각 계급에 맞춰 대용 혈액과 산소 등을 주입했다. 계급이 낮을수록 산소를 적게 주입해 신체적 조건을 약화시켰다. 데이트 상대를 찾고 있던 레니나 크라운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는 드물게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버나드였다. 버나드 마르크스라는 사람 알아? 그 사람이 나더러 야만인 보호구역을 함께 구경하자고 신청했어. 그 남자가 병 속에 있을 때 감마급인 줄 잘못 알고 보조혈액에 알코올을 주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키가 크지 않았대. 작다는 것은 전형적인 하층 계급의 특성이었다. 레니나는 컨트리 클럽에서 수영을 하거나 전자골프를 치자고 했지만 버나드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산보와 이야기, 그것으로 오후를 보낸다는 것은 괴상망측한 일인 것 같았다. 기분이 즐거워지는 소마를 먹으라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이 소마가 10가지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레니나,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전 자유로워요. 멋진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뉴멕시코의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는 건가?
몇 년 전이더라. 아마 25년 전쯤일 게야. 그곳에서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 그러다 휴가의 마지막 날 그녀가 그만 없어져 버린 거야. 소장은 자신의 추억담을 이야기하며 버나드에게 허가증을 건네주었다. 버나드와 레니나는 텍사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헬기를 타고 철책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철책은 탈출하지 못하도록 고압 전선이 흐르고 있었다. 보호구역에서는 징그러운 이야기지만 아직 사람이 아기를 낳습니다. 멜파이스의 토이무락에 도착하자 우통을 벗은 채 흑갈색의 몸뚱이를 한 인디언들이 보였다.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인디언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피부는 백색이었다. 당신들은 문명인인가요? 보호구역 밖에 별 세계로부터 오셨군요. 그는 자신이 존이고 자신의 어머니는 린다라는 여자이며 이 보호구역 출신이 아닌 타지 출신이라고 말했다. 존이 어머니 린다를 불렀다. 이 긴 세월을 지나고서야 문명인의 얼굴을 다시 보다니 여기서는 1g의 소마도 얻을 길이 없어요. 린다는 산책하다가 절벽에서 추락한 그녀를 멜파이스의 사냥꾼들이 데려왔고 이후 남자를 낳고 살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토마킨이었다. 버나드는 소장의 이름이 토마스라는 것을 떠올렸다. 린다가 말하더군요. 다른 세계에서는 아무도 고독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런던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나? 이건 내가 평생 동안 꿈에 그리던 것입니다. 오, 멋진 신세계요. 버나드의 보고를 들은 총통은 과학적 흥미 때문에 두 사람을 런던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가했다. 버나드는 그들을 데리고 도착하자마자 소장에게 달려갔다. 린다와 존의 야만인 같은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놀람과 공포로 중얼거렸다. 토마킨, 기억나지 않아요? 당신의 린다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망측한... 제가 린다예요.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임신시켰어요.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내가 그 아기의 어머니예요. 아버지, 소장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야만인에게 문명 생활의 모든 면을 보여줄 것 버나드는 지시했다. 똑같이 생긴 83명의 델타 계급 노동자들이 냉각 아변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도 방문했다. 도서관을 지나던 도중 존이 물었다. 셰익스피어도 읽고 있습니까? 전혀 읽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고립적인 오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세계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곳이란 걸 깨달았다. 린다는 소마에서 행복을 찾았다. 소마의 과용은 그녀의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연락을 받고 위급 환자 병원에 도착했다. 린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어? 나는 존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쌍둥이 아이들이 구경했다. 저 녀석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불손하기 이를 데 없게? 죽음에 대한 조건반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마침내 그가 안내된 곳은 총통의 서재였다. 야만인 씨, 그래 자네는 문명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지? 네, 싫어합니다. 이곳에는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온갖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음대로 하게. 존은 런던을 떠나 시골 작은 언덕마루에 서 있는 낡은 등대를 자신의 은신처로 택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시체에 몰려드는 독수리처럼 보도진들이 달려왔다.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게 원하는 게 뭐죠? 채찍질 묘기를 해! 우리는 채찍질을 원한다! 그들은 바라보며 깔깔대고 피너츠나 버터 조각 등을 그를 향해 던져줬다. 그들의 수는 악몽처럼 몇 백이 되고 몇 천이 되었다. 다음날 최초로 도착한 사람이 기체에 내리며 그를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등대의 문은 빠끔히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두 다리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1932년 발간된 SF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2500년 정도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모든 인간이 기계적 배양을 통해 탄생하며 소마라고 불리는 약물 섭취로 인해서 걱정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제거된 유토피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매우 끔찍한 세계이기도 한데요. 인간에게 유토피아는 가능할까요?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무진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죠. 아휴,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승객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나는 무진의 명산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마치 밤사이 전진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진에 대한 내 인상은 어둡던 나의 청년 시절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6.25 전쟁 징병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나는 늘 골방에 처박혀 있었다. 물론 홀어머니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었지만 난 스스로 모멸하고 오역을 웃으며 견디는 그 편지 같은 일기를 썼다 찢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무진에 돌아왔다. 옛 친구가 나를 보고 말하길 돈 많은 과부 하나 잘 만나 쉽게 출세했다고 떠들어댄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아유, 밀담들은 그만하시고 이쪽은 우리 모교에 와 계시는 음악 선생님이고 하인숙 씨라고. 작년에 서울에서 음악대학을 나오신 분이지. 나는 그곳에서 하인숙을 처음 만났다. 노래 한 곡 들려주시겠어요? 그럼 부릅니다. 그녀는 성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포의 눈물이라는 유행가를 불렀다. 술자리를 파하고 다른 사람들도 슬슬 흩어져 나와 여자만 남았다. 조금만 바래다 주세요. 이 길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녀와 조금 친해진 느낌이 들어 바래다 주기로 했다. 처음에 배웠을 때 뭐랄까요? 서울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그녀는 방금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유행가만 부르게 한다고 했다. 그럼 왜 여태까진 거기에 놀러 다녔습니까? 심심해서요. 그녀는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줄 것을 말했고 논가를 지나는 중에 나도 그렇게 했다.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가 마구 울렸다. 무진의 개구리는 밤 12시 이후에만 우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12시 이후에요? 네. 밤 12시가 넘으면 제가 방을 얻어 있는 주인 댁의 라디오 소리도 꺼지고 들려오는 거라곤 개구리 울음소리 뿐이거든요.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 테니까 절 서울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무진이 싫은가요? 미칠 것 같아요. 금방 미칠 것 같아요. 하인숙의 말에 생각해보자고만 했다. 나는 그녀와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통금 사이렌이 불었고 잠은 잘 오지 않았다. 담배를 하나 피우자 12시 이후에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받쳐들고 어머니의 산소로 갔다. 우산을 접고 절을 올린 뒤 풀을 뜯다 보니 굉장한 효자가 된 것 같음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기 위해 전무 선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호걸 웃음을 웃고 있을 장인 영감을 상상했다. 그러자 나는 묘 속으로 들어가고만 싶었다. 돌아가는 길에서 방죽 비탈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순경을 봤다. 무슨 일입니까? 순경은 흥미없는 말투로 자살한 시체가 있다고 했다. 술집 여자였는데 초여름이 되면 몇 명씩 죽는다고. 나는 그 여자 시체를 봤다. 왜인지 지난밤의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녀의 임종을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나는 하인숙을 어서 보고 싶었다. 지금 어디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얼른 가서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다. 나는 바닷가 근처 방죽에서 하인숙을 다시 만났다. 손을 잡았다 놓았다 다시 잡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무작정 서울에만 가면 어떻게 할 작정이오? 그러자 그녀가 답했다. 이렇게 좋은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해주겠죠.
아이, 선생님. 절 데리고 가시자는 작정이시군요. 그녀는 잡은 손을 놓았고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며 쓸쓸함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이곳에서 미쳐가는 그녀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지만 사실 나는 돈 많은 과부를 잘 만난 것에 나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모른 척하지 못하고 결국 그녀의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 함께 잠자리를 가진 것이다. 우리는 거센 바다를 보며 말없이 한참 누워 있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다. 서울에 가고 싶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녀에게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국어의 어색함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쫓아버렸다. 대신 헤어질 때 그녀가 날 따라 결국 서울로 가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다음 날 아침에 전보가 하나 왔다.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 상경 바람. 아내의 전보였다. 그게 꼭 무진의 일들. 그러니까 안개와 외롭게 미쳐가는 것과 유행가와 술집 여자의 자살과 배반을 모른 척 전부 잊자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여기며 하인숙에게 편지를 썼다. 지난날의 내 모습과 같은 당신을 사랑했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면 연락하겠노라고.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다 결국 찢어버렸다. 그렇게 다시 덜컹거리는 버스 속에서 나는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팻말을 보고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소설 전반에 흐르는 서울과 무진이라는 공간의 대비는 이 소설의 중요한 테마일 것입니다. 무진으로 향하는 소설의 첫 장면과 무진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다르게 읽히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편지로 상징되는 낭만과 진정성이 전보라는 정확성과 정보값에 패배했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김승옥의 초기 단편들은 1960년대 서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학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새롭게 다시 한번 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의 친구들은 그가 큰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축하했지만 안토니오의 마음은 울적하기만 했다. 그런데 말 좀 해보게. 자네가 남몰래 꼭 찾아가 보겠다는 여인이 누구인가? 사실 안토니오가 우울했던 까닭은 가장 친한 친구인 바사니오가 이제 사랑을 찾아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오, 한많은 단어 선택. 나는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거절할 수도 없어. 그녀는 선친의 유언을 따라 구원자들을 시험해 남편감을 구하고 있었는데 바사니오는 바로 그 포오셔의 사랑을 쟁취하고 자신의 빚까지 다 갚을 계획이었다. 바사니오의 이야기를 들은 안토니오는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구해보자고 말했다. 3,000 다가트를 3개월간, 그리고 안토니오가 보증을. 그렇게 찾아간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보고는 곧장 분노에 휩싸였다. 내가 저자를 용서한다면 내 민족은 저주받을지어다. 기독교인인 안토니오는 평소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잘 빌려주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처리할 생각으로 한 가지 잔인한 조건을 덧붙였다. 여차여차한 금액을 여차여차한 날에 여차여차한 장소에서 갚지 못한다면 당신의 흰살을 정확히 1파운드 베어낸다고 명기해주기 바랍니다. 바사니오는 샤일록의 음흉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선이 무사히 돌아올 것을 믿고 증서를 작성했다. 나중에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의 친구가 샤일록을 만나 도대체 1파운드의 살이 무슨 소용인가를 물었다. 그건 내 복수심을 채워줄 거요. 그는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고 내 민족을 경멸했고 내 원수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었소. 바사니오는 결국 포오셔와 만났고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의 상대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제발 기다리셔요.
혹시나 선택을 잘못하신다면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선택하도록 해주어. 지금 상태는 마치 고문대 위에 사는 것 같소. 그는 그렇게 운명의 세 상자 앞으로 갔다. 황금 상자엔 해골이, 은 상자엔 거울이 있었다. 하지만 바사니오는 그 두 속임수에 속지 않고 가장 보잘것없는 납 상자를 열었다. 아리따운 포우쇼의 조상화로구나. 다행히 바사니오의 선택은 옳았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집, 이 하인들, 그리고 이 몸은 당신의 것, 제 주인의 것이에요. 이 반지와 함께 이러한 모든 것을 드려요. 그렇게 모든 친구와 하인들이 둘의 사랑을 축복하는 중에 바사니오는 친구가 전한 편지 한 통을 받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편지엔 드넓은 대양을 항해하던 선박 중 단 한 척도 무사히 도착하지 못했다고 쓰여 있었다. 이제 꼼짝없이 안토니오는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안토니오의 살을 취하기 위한 샤일록의 소송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몰인정한 사람,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줄 대답을 할 의무는 없소이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모조리 죽여야 하오. 죽이고 싶지 않은 것을 증오하는 사람도 있던가요? 바사니오가 3,000 다가트의 배나 되는 6,000 다가트를 준다고 해도 샤일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이 법정의 판결을 위해 판사로서 젊고 박식한 박사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박사는 샤일록에게 말했다. 여기 증서에 따라 저 상인의 살 1파운드는 당신의 것이며 이 법정은 그것을 판정하고 법이 그것을 줄 것입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 지혜롭고 공정하신 판사님. 그렇게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가슴에 커다란 칼을 찌르려는 그 순간, 잠깐만 기다리시오. 추가 사항이 있소이다. 이 차용 증서에는 당신에게 피 한 방울도 준다는 말은 없고 살 1파운드라고 명기되어 있을 뿐이오. 샤일록에게 살 1파운드를 주는 대신 살을 떼어낼 때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샤일록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판결했다. 원금만 받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에 샤일록은 바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혜로운 박사는 원금은커녕 샤일록에게 안토니오를 해치려 했던 것에 대한 벌금을 물리고 그의 재산 반을 빼앗아 안토니오에게 보상했다. 지혜로운 박사 덕에 친구를 구할 수 있었던 바사니오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박사를 붙잡았다. 감사의 뜻으로 당신에게선 이 반지를 받겠습니다. 박사는 돈도 필요 없다며 오직 그가 낀 반지만을 바랐다. 어쩔 수 없이 바사니오는 반지를 빼서 주고 말았다. 그렇게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 때 포우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지가 없어진 것에 대해 책망했다. 포우셔, 이 부득이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오. 그때 포우셔가 바사니오가 박사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다시 바사니오에게 주었다. 당신이 판사였다고요? 내가 그것을 몰랐단 말이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사랑을 위해 베니스까지 따라와 남자인 척을 한 것이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저를 신문하세요.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대답하겠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총 37편의 희곡을 창작했는데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은 무수한 명작들과 더불어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권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제목으로 추측해 볼 때 이는 살점을 내어주게 될 위기에 처한 안토니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야기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바사니오의 청혼과 또 포우셔의 활약에 있으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 읽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재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곡 텍스트를 읽으시면서 무대에서의 재현을 상상해 보시고 또 직접 그 현장을 찾아보시면 더욱 의미 있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외삼촌 테랄바 가문의 메다르도 자작. 그가 마을로 돌아온다고 했다. 외삼촌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모두들 삼촌에 대해 떠들어댔다. 오래전 투르크인들과의 전투에서 심하게 부상당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가 불구가 되었는지 가벼운 부상만 당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들것 위에서 발작하듯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 삼촌의 모습은 괴상했다. 검은 망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어져 있었는데 그 망토가 가리고 있는 것은 한쪽뿐. 그렇다. 지금 외삼촌의 몸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반쪽아리만 남은 상태였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외삼촌이 지나간 길엔 모두 반쪽짜리밖에 남아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나무에 달린 배들은 하나같이 세로로 반씩 잘려 온전한 게 없었고 돌 위에서 펄쩍펄쩍 뛰는 반쪽짜리 개구리들과 반으로 갈린 버섯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온전한 것들은 모두 이렇게 반쪽을 내버릴 수 있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둔감해서 모르고 있는 자신들의 완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 후로도 외삼촌의 괴이한 악행은 계속되었다. 삼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사형시키거나 마을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메다르도의 반쪽이 사악함만 남은 채 돌아왔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렇게 악만 남은 반쪽아리 삼촌에게도 사랑은 찾아왔는데 삼촌은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를 구애를 펼쳤다. 파멜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난 네가 성에 있기를 원해. 난 널 성에 가두어 놓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양치기 소녀 파멜라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삼촌은 파멜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반쪽짜리 박쥐와 반쪽짜리 다람쥐를 들이밀며 자신의 성에서 머물러 달라며 고백했다. 파멜라는 소름이 끼쳤지만 자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그즈음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나의 외삼촌, 그러니까 반쪽아리 자작의 이중성에 관한 이야기였다. 숲에서 길을 잃은 소년들을 반쪽아리 자작이 집으로 데리고 가 맛있는 도넛을 선물로 주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한편 그와 동시에 아이들을 유괴해 동굴에 가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다. 사악한 반쪽아리 자작이 가끔은 선량해지기로 마음을 먹은 걸까? 나는 삼촌이 갑자기 왜 착한 사람이 된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그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바로 선한 반쪽아리 자작의 몸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이었던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전쟁에서 폭격으로 몸이 두 쪽으로 나뉘어 버린 것. 그 한쪽은 지금 이렇게 마을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오른쪽 반쪽아리 자작이고 없어졌다고 믿었던 왼쪽이 돌아와 선행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선한 반쪽아리 자작은 친절과 자비로움으로 선행을 베풀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점점 선한 반쪽아리와의 갈등도 깊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랬다. 새벽부터 일만 하는 가난한 농부들이 걷어들인 농산물의 가격을 낮추라고 하고 문둥병자가 모여 사는 곳의 유일한 취미인 음악과 춤을 멈출 것을 강요하며 그렇게 놀 시간에 좀 더 발전적인 일을 하라고 다그친 것이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 입에선 이러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악한 반쪽보다 선한 반쪽이 더 나빠. 마을 사람들은 외삼촌의 극단적인 선과 악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파멜라 역시 악한 반쪽아리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만 같은 선한 반쪽아리가 도와주지 않자 둘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결혼하자며 약속했다. 두 반쪽을 서로 만나게 해 싸움을 붙인다면 그 혼란의 틈을 타 자신이 살 궁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테랄바의 메다르도는 바로 나고 파멜라는 내 아내다. 아니, 파멜라와 결혼한 메다르도는 바로 나다. 둘로 나뉘어진 삼촌. 그러니까 지금 왼쪽 반쪽아리 자작과 오른쪽 반쪽아리 자작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 그런데 반쪽밖에 없는 몸뚱아리들의 결투란 이런 걸까? 아주 재빠르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서로에게 달려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 각자는 아무것도 없는 부분, 바로 자신이 존재해야 할 곳을 고집스럽게 찔러댔다. 그렇게 몸이 뒤엉키다 엎어지며 서로 흉물스럽게 아문 단면을 베어냈고 하나의 몸처럼 풀밭 위로 쓰러졌다. 들것에 실려간 삼촌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어 서로 같이 꽁꽁 묶였다. 외삼촌은 죽음과 삶 사이에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다 눈을 떴다. 한쪽 눈은 찡그리고 있었고 다른 쪽 눈은 애원하는 듯 했다.
한쪽은 각지게 웃었고 다른 쪽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은 사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사악하면서도 선한 온전한 인간으로 되돌아왔다. 반쪽아리 자작은 명문 테랄바 가문의 메다르도 자작이 터키와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몸이 반쪽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설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아마도 모든 인간은 완전하면서도 완전하지 않다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하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선하거나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악함으로 일관하는 태도만큼이나 선함만을 추구하는 방식 역시 여러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칼비노는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 이중성에 대해 그려내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하나의 가치나 이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이 시대적 현실을 비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환상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칼비노의 작품을 매우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